자, 우리 시작해 볼 거고요. 자, 문법 몇 문제 보고 갑시다. 자, 11번 문제 보세요. 자, 11번에 그 A에서 자, 우리말 글자 중에 이렇게 형태가 똑같은 게 있어. 자, 그런데 그 A 같은 경우는 자, 요것들이 뭐란 얘기야? 어미란 얘기야. 그래서 일단 형태가 똑같지만 자, 이 녀석은 어미니까 자, 요 녀석이 활용되어 있는 그 앞부분을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단어를 우리는 당연히 어미가 활용되어 있으니까 그냥 용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 B에서 이제 요런 글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제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비록 형태는 똑같지만 우리는 이제 이 B가 있는 결합되어 있는 이제 그 글자의 품사를 명사다. 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유사한 그런 모양을 띌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품사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용언, 하나는 명사.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려내 보란 얘기인데, 이제 용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으로 보면 이제 구별해낼 수 있는 거고요. 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이 용언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자, 그 녀석을 수식하는 성분이고, 그 용언 같은 경우에는 수식 성분이 뭐다? 부사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식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줘야 하냐면, 그 환경에서 관형어가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제 관형어가 수식하고 있으면 명사다. 자, 이렇게 얘기해. 자, 그래서 이제 기억을 보면, 자, 요 녀석의 수식 성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살기는 홀로 살기, 자, 홀로가 수식하고 있어. 즉,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지. 그럼 기억은 품사가 뭐다? 용언이다. 마찬가지지. 자, 충분히 역시나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용언이다. 자,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원한이라는 자, 요 성분의 수식을 받고 있다. 그럼 시원한이 뭔데? 성분상 관형어인데. 즉 이렇게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자, 요 녀석은 품사가 뭐다? 명사다. 자, 그 다음에 역시나 건전한이라고 해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역시나 얘도 명사고. 그리고 마지막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자, 마지막에 가서 다시 바뀌었네. 자, 매우, 즉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 용언이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답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국어 잠깐 보고 갈 텐데, 이 중세국어가 되게 어려워 보여. 그치? 심리적으로. 자, 어렵게 느껴져. 자, 그런데 뭐 아주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세국어 내용 정말 잘하려면 여기서 나타나 있는 그런 이 조사 어미, 무슨 뭐 어근접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그냥 그저 선행되어야 한다. 즉, 현대국어에서의 어떤 개념, 그 개념의 어떤 뭐 쓰임에 있어서 내가 이제 어색하거나 잘 모르면 역시나 중세국어에도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자, 뭐 매번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잠깐 보면 이제 15세기 국어의 뭐에 대해서 모음조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자, 모음조화 정도를 이제 중세국어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음조화 뭔데? 양성은 양성끼리, 자, 음성끼리 쓰는 거.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목적 격조사 정도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거야. 목적 격조사가 요래 쓰거나 요래 쓰거나 그랬대. 자, 을에도 두 개, 을에도 두 개. 그래서 뭐 이걸 지금이랑 잠깐 비교해 보면 지금도 을과 룰은 쓰지, 그치? 그런데 언제 쓴다고 해야 돼? 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그냥 앞 글자 받침이 뭐 있으면 을을 쓰고 지금 받침이 앞 글자에 없으면 을을 결합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은 그냥 이런 정도입니다. 모음조와 무관하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 없을 때 자, 을, 을을 구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에다가 이렇게 자, 양성일 때는 이렇게 양성으로 맞춰주는 것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이게 뭐 목적 격조사만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뭐 조사 같은 경우에, 뭐 어미 같은 경우에, 뭐 연결어미,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선택할 수 있게 다 짝이 있었다. 다만이라고 해서 사실 이런 건 다만을 나타나는 이런 문장은 그냥 중요한 문장이에요, 얘들아. 그래서 다만, 뭐 조사 도나 와과 뭐 혹은 고라는 어미 혹은 더라는 어미는 이 모음 조화와 좀 무관하더래요. 음.
자, 그런데 이제 16세기 이후부터 모음조화에 어떤 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레아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아레아 같은 경우에 이제 둘째 음절 이하에서의 이 아레아가 먼저 소실이 되고 뭘로 바뀐다? 응으로 바뀐다. 음. 자, 이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점차 이제 뭐 나누어져 있던 것들, 그렇죠. 자, 모음조화에 따라 나누어져 있던 것들이 결국 이렇게 은, 을, 의 정도로 이제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단어 내에서도 이제 모음 조화를 잘 지켰단 말이야. 양성, 양성. 자, 한 단어 내에서도 이렇게 양성, 양성으로 잘 지켜줬는데, 이렇게 아래아가 이제 의로 바뀌는 바람에 결국 모음 조화를 어기는 형태가 되고 말았죠. 음. 자, 그러면서 이제 18세기에 이제 첫째 음절에서의 아래아도 아가 된다. 자, 이런 얘기 있었고요. 이제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모음 체계가 뭐 아주 많이 변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마지막 문단에 뭐 중요한 내용이 있죠. 현대국어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현대에는 당연히 그와 같은 어떤 뭐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지.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주냐면 다만 뭐 이렇게 뭐 촐랑촐랑 출렁출렁 같은 음성 상징어나 아직도 일부 용언 어간 뒤에 아, 어의 계열을 통해서 모음 조화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록 지금 많이 이제 깨어졌죠. 그쵸? 자, 그렇지만 아직도 모음 조화가 일부 지켜진다. 일부 모음 조화가 이루어진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14번에 기억, 니은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이라고 했거든. 자, 기억이 뭐였어? 어, 자, 모음 조화가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쵸? 자, 모음 조화가 나타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니은. 비록 뭐 시간은 많이 지난 이게 지금의 현대 국어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니은도 결국은 모음 조화가 남아있다. 뭐 그 얘기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둘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자, A, B 둘 다 이렇게 모음 조화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자, 그래서 이 15세기 국어, 즉 중세 국어 때 이 R이라는 양성의 어떤 성격을 가진 어간 뒤에 역시나 아라라고 하는 양성으로 맞춰주는 거. 모음 조화. 그치? 자, 현대 국어에도 역시나 R이라는 그 양성의 성격 뒤에 역시 아로 결합해주는 거. 아. 자, 2번. 이렇게 먹이라는 음성의 성격 뒤에 거가 아니라 얘들아. 자, 이런 경우를 뭐 늘 말하지만, 이렇게 어라는 어미의 결합으로 봐줘야 하고, 이어적기가 기본이었던 중세국어의 결국은 출력값이 뭐다? 어? 거가 된다. 알겠죠? 언제나 이어적기를 늘 염두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국어에서도 먹 이렇게 자, 음성이었고 역시나 활용도 음성으로 해주고 자, 깨오라고 해서 역시나 양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어감에 이렇게 아죠, 아, 깨오, 아, 아. 자, 아라는 양성으로 결합을 했다는 거. 자, 깨우, 자, 음성의 성격이어서 이렇게 어를 결합했다. 음성 결합했다. 음. 자, 그 다음에 쓰, 자, 이렇게 음성이고, 여기에 뭐 결합했다고 할 거야? 어 결합했다. 역시나 음성 결합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어서 어 결합했다. 음성 결합했다. 자, 가득하, 양성이죠. 그쵸? 양성이어서 야, 야. 아라고 해도 돼요. 사실 이걸. 아, 야의 계열. 즉, 양성이죠. 양성으로 결합을 했다는 거. 자, 현대국어에서도 이렇게 하 역시나 양성의 그 어간의 그 모음 성격인데 오른쪽에 이렇게 여 보이죠? 자, 여기에 음성 즉 여라고 해도 좋고요. 자, 이렇게 어계열 즉 어여로 결합을 했다. 그러니까 현대국어에서 그 이 지점 마지막에 이 지점은 모음 조화가 깨진 것으로 봐야 하잖아. 음. 자, 그렇게 다 모범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5번 같이 이렇게, 되도 어려워 보여요. 그쵸? 그래서 심리적으로 막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언제나 이런 문제 나오면 그 지난 글씨의 현대어 풀이를 잘 봐라. 음. 자, 그래서 체크 먼저 하자면, 요런 지점이죠. 그죠? 하루, 죽을, 나물, 을까지. 그리고 하더라. 그리고 식초와, 그리고 파와, 나물, 이런 정도?
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 보면 되는데, 그 1번에, 그 15세기에서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시켜줬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가를 이렇게 1447, 뭐, 15세기로 보는데, 자, 그럼 15세기에서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시켜줬다는 걸, 자, 이거 한 단어라고 해도 되겠니? 자, 해볼게. 자, 겨울입니다. 겨울. 음, 그래서, 그러네. 이제 한 단어의 범위 맞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이 녀석 겨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성 음성. 자 하루 어때? 한 단어 맞고 역시나 양성 양성. 자 이렇게. 자 15세기 내에서는 한 단어 내에서 모음 조화가 지켜졌다. 그 다음 2번 15세기에서 그 체온의 목적 격조사가 결합을 할 때 모음 조화가 시켜졌다는 것을 이렇게 옷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옷에다가 무엇이 결합됐다고 해야 돼? 아래아의 을. 자, 즉, 아래아의 을이 결합됐다고 해야 돼. 그런데 이제 결국 이어졌기 때문에 출력은 어떻다? 요렇다. 음. 자, 그래서 모음 조화가 지켜진 것. 주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성의 결합이다. 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 3번에 용언어 간의 더가 결합이 될 때는 모음 조화가 적용이 되지 않는 거 맞는데요. 그쵸? 자, 자, 이것을 우리가 하더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 맞는데, 자, 이것의 근거 범위를 좀 전에 그 왼쪽에서 봤던 이 지점으로 보란 얘기야. 음. 자, 즉 중세 때도 이렇게 도나 와과 뭐 혹은 고나 더의 그런 뭐 어미들은 모음조와 무관하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어간에 더가 결합될 때는 모음조화가 적용 안 됐어라는 거 당연히 확인 가능하죠. 음. 자, 그다음에 17세기에 이르러서 이제 17세기에 모음조화 약화된 거 맞니? 맞아. 자, 그래서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는 걸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자, 이것도 역시나 근거 보면 똑같죠. 뭐 답이죠. 자, 17세기 모음조어가 약화된 거 맞아. 그런데 애초에 이 와과라는 단어 자체는 중세 때도, 즉 15세기부터 결국 모음조어와 무관했잖아. 음. 자, 애초에 모음조어와 무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 조사 사용의 혼란이 이제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냔 말이야. 그래서 자, 이것 자체는 모음조어의 어떤 약화를 연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음. 자, 됐고요. 이제 그다음 이 독서 지문으로 갈 텐데 이 독서 지문이 조금 뭐 쉬울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친구는 이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게 우리가 이 그래프에 위에 있다는 걸 다 친구들 지금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그 그래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연결해서 할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이 낮아서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그 상품을 구매하려고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자, 아까 나는 이 상품은 한 10,000원에 살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그 상품의 시장 가격을 막 알아보니까 그 상품은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난 애초에 10,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득이 생긴다라고 표현하고 그 지점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7,000원에 이제 그것을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내 주머니에서 7,000원이 나간 건 맞아. 그런데 결국은 내가 처음에는 10,000원을 이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이제 생각을 해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그거보다 낮아서 우리는 소비자 잉여가 나는 그래서 잉여 금액이 생긴 거야. 알겠죠? 우린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해. 또 그 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좀 생산자와 관련해서 이제 생산자가 이제 어떤 선물을 판매해서 얻은 실제 수입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그걸 판매해서 얻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예상 금액보다 그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우린 그럴 때는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이따 할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잉여하고 그 생산자 잉여의 합을 뭐라고 한다?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그러니까 애초에 거래되지 않았다면 잉여의 개념은 나타날 수 없겠죠. 그런데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 이렇게 소비자 잉여는 결국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결국 각각에게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 자, 시장 가격을 내가 혼자 마음대로 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독점의 지위를 가진 생산자가 있대. 음.
자, 그러면 이 소비자 잉여의 구간을 그 생산자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2부 가격을 설정하기로 한답니다. 자,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어떤 이윤으로 흡수하는 2부 가격을 설정한다. 음. 자, 그래서 이 2부 가격 설정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다? 두 차례 가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즉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너무 잘 풀어줘. 자,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먼저 구입하게 해. 그런 다음에 이제 이용량, 실제 이용량에 비례해서 또다시 가격을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해도 솔직히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줘. 음. 자, 놀이공원을 예를 들어 다시 얘기해 주는 거지. 자, 놀이공원에 일단 입장료를 한 차례 받고 이렇게 기구 이용료를 또 한 차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두 차례 가격을 치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기구 이용료 별도의 놀이공원 입장료 자 이렇게 두 차례. 자,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의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대요. 뭐 그렇겠죠. 자, 왜냐면 입장료 자체를 만약에 지나치게 높으면 그냥 처음부터 포기할 거잖아. 그러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그냥 애초에 이용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와서 이렇게 또 이용량에 비례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다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애초에 또 너무 낮은 가격으로 뭐 매기게 되면 또 뭐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으로 뭐 매겼어도 다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을 다 오히려 좀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이제 그만큼의 수입이 좀 빠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려면 이렇게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기구 이용료를 결정해야 한답니다. 뭐 그렇죠. 그래서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할 때는 먼저 놀이기구 이용료를 결정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적절한 수준에서의 어떤 결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음 이어서 놀이기구를 이용한 소비자가 있으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애초에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입장료를 뭐 내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이렇게 뭐 이 상품을 구입할까 말까 가격을 보고 결정해서 뭐 애초에 그 가격이 내 금액과 맞지 않으면 그냥 구입을 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입장료를 낸 것을 다 이렇게 손해 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입장료를 치르고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지불할 용의는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이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 그 소비자 잉여는 결국은 이 지불할 용의가 있던 그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건 앞에 나타나 있던 내용이었고 결국 그 놀이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잉여의 일부 즉 생산자가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다 이렇게 흡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잉여 자체가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가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뭐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함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 그래서 18번이랑 연결하게 되는 이제 이 지점에서 어떤 사람은 아주 손쉽게 접근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누군가는 굉장히 까다로움을 많이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건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경제 그래프를 얘기할 때 너무나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일단 뭐 한 문장 정도는 보자. 이 그래프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어. 그 니은에서 2부 가격 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니은 문장은 앞으로 이제 이해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과 생산량의 어떤 결정 방식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여러 그 경제 그래프를 좀 이렇게 이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음.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이제 지문의 내용은 독점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자, 보자. 전제는 뭐야? 완전 경쟁 시장이야. 독점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와서 이제 공정하게 다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 곡선이야. 볼게.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 곡선을 이야기할 때는 자, 이해 안 되면 그냥 단순화시켜서 외워도 돼요.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언제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 곡선입니다. 수요 곡선이야. 자,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 자, 여기가 이제 생산량이야. 어. 자, 그래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그 소비자가 치르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비용은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비용은 줄어들죠.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이 공급자 얘긴데, 아니 공급자란다. 자, 소비자의 이야기인데요. 즉 수요, 즉 수요자는 이제 소비자잖아요. 그쵸? 그 상품을, 제품을 원하는 사람이니까 자, 수요자, 즉 수요 곡선, 소비자 곡선인데 자, 이렇게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결국 수요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과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돼. 음. 자, 즉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이제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공급 곡선. 공급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쪽이 뭐다? 자, 판매자. 자, 판매자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판매자는 반대로, 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얘들아, 한계 비용이라고도 해요. 같은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공급 곡선 자체는 결국 이 생산량이, 즉 판매자가 생산량을 늘릴수록, 생산량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한계 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음, 알겠죠? 자, 됐고, 결국 이 수요 곡선, 즉 소비자의 수요 곡선은 언제나 우하향이고, 즉 판매자의 어떤 한계 비용, 즉 공급 곡선은 언제나 우상향이다. 자, 이게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어떤 늘 나타나는, 많이 본 것 같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교차되는 지점. 보이시죠? 자, 이것이 교차되는 지점.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것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뭐다? 여기에서 결국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래.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떤 개념이 나타나게 되냐면 자, 즉 처음에 소비자는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도 사실 그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죠. 음, 물론 이러한 금액도 전부 다 내가 제품을 구매할 음,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어때? 이 지점에서 교체되는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됐단 말이야. 생산량과 가격 결정됐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이 윗부분 자, 그 윗부분, 즉 정해진 가격보다 윗지점. 자,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소비자 잉여 구간이라고 얘기해. 알겠니? 이건 언제나 정해져 있어. 자, 그러면 이 판매자의 공급 곡선 보세요. 그럼 판매자는 결국 이 지점. 내가 여기에서도 나는 판매할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이 금액에서도 나는 판매할 수 있었지. 그런데 결국 정해진 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이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됐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나는 결국 이만큼을 우리 이 판매자, 잉여 구간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언제나 정해져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 공급 곡선 한계 비용, 그리고 수요 곡선, 그리고 소비자 잉여의 구간, 판매자 잉여의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나온 김에 우리가 이걸 다 한꺼번에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지? 소비자 잉여와 판매자 잉여 구간을
우리는 총잉여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총잉여의 구간은 언제나 요렇게 나오게 되죠. 이 세모 모양. 알겠니? 그래서 이게 총잉여의 개념이거든. 자, 그럼 이제 본문 가자. 자, 이렇게 해서 본문에서도 역시나 이렇게 한계 비용 얘기했고, 자, 공급 곡선이죠. 그리고 이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역시나 교차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표는 뭐다? 이런 자유 경쟁 시장과는 다르게 무엇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이 처음 보는 선, 이거 뭐죠? 요거? 한계 수입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초록색 선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거다? 독점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래. 독점 시장에서는 이렇게 한계 수입이라는 선이 새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연결해서 보자. 자, 본문 볼게. 자,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된대요. 자, 그럼 한계 비용과 이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점 어디라고 해야 돼? 자, 여기라고 해야겠죠. 자, 즉 B인데요. 자, 이 B 구간에서 뭐가 결정된다? 생산량을 결정해 버린대.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완전 경쟁 시장이었으면 C에서 결정을 했을 거잖아요. 자, 그런데 생산을 적게 한다는 얘기죠. 그쵸? 음.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은 얼마를 받게 되는가인데, 여기에서 금액은 적게 생산하고 오히려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어떤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 즉 A의 지점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즉,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수입선이 새로 나타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생산량은 완전 경쟁 시장보다 더 적게 생산을 하는데, 오히려 가격은 이렇게 그 기준이 되는 점,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하게 된답니다. 알겠어요? 자, 내용 보자.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은 이 독점 시장에서는 결국 상품의 생산량은 QM이 되고, 그렇죠? 좀 전에 본 거죠? 자, 생산량은 QM이 되고, 그리고 이 가격은 PM이 됐다. 자, 이 얘기였습니다.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의 수입 자체를 사각형, 자, 이거 해보자. 자, 사각형, 어떻다. O, PM, 그리고 A, QM. 자,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된다? 생산자 수입이 된다. 음. 아, 네, 좀 전에 생산자 수입 얘기 안 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판매자가 얻은 총 금액이잖아요. 그쵸? 생산자 수입인데,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잉여에 대한 금액, 어떤 잉여의 개념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잉여를 포함해서 이제 결국 이 판매자의 전체 금액, 총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판매자의 금액은 당연히 이만큼이 됩니다. 알겠어요? 음. 자, 그래서 이 지점이 결국 총 판매 금액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잉여에 해당하는 그 구간을 좀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알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생산자 수입도 그 좀 전과 관련 지어 볼 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네모. 자, 이 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보자. 여기까지 온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이때 생산자 잉여. 자, 생산자 잉여 개념 나왔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생산자 잉여 개념을 어디로 봤지? 자, 이렇게. 자, 이 지점 기억납니까? 어떤 가격과 뭐 정해진 그 가격 아래의 지점이었죠. 그쵸? 자, 그 가격 아래. 그 공급 곡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해진 그 가격 아래과. 자, 그래서 이때 생산자 잉여를 자, 연결해보자. 색이 막 덧대지고 있네.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생산자 잉여 지점을 사다리꼴 베타 PM. 그렇죠. 올라가 줘야죠.
가격 밑 지점이니까. 자, PM, 그리고 AB. 이렇게 되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 생산자 수입 중에 우리는 이 구간, 요 구간을 이제 생산자 잉여 구간이라고 하게 된대. 요 구간이 생산자 잉여 구간이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정해진 내가 판 금액이 A잖아요. 그래서 그 판 금액 아래로 이렇게 잡아서 우리는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이 완전 경쟁 시장을 봤잖아. 그래서 이걸 관련지어서 얘기하면 결국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 지점. 이렇게 되는 것이 얘들아. 결국. 좀 전에 것만 연결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생산자 잉여를 얘기하게 되고,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이때에 이 생산자, 여기 했구나. 자, 이렇게 생산자 잉여까지 봤고, 자, 그럼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잉여인데 이제 소비자 잉여가 어디였어? 그 위였잖아. 기억납니까? 그 위 개념? 즉 내가 지불한 그 가격보다 더 위에 차지한 그 삼각형.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음. 자, 소비자 잉여 구간을 그 윗 지점, 더 이상 쓸 색이 없다. 까만색. 음. 자, 이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점을 뭐라고 한다? 이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린 독점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잉여 구간을 확인해 본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서. 알겠어?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서 그 생산자 잉여가 훨씬 늘어나죠.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쵸?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독점 시장에서는 생산량은 적어지고 가격은 높아집니다. 음. 자,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 자, 잉여 개념 나왔거든, 얘들아? 자, 총잉여가 뭐였어요, 좀 전에? 네, 어잉. 음. 자, 이 총잉여 개념이 소비자 잉여하고 생산자 잉여를 합한 값이었잖아. 음. 자, 이게 총잉여잖아. 그치? 자, 그럼 총잉여의 구간, 다시 체크 안 해도 어딘지 알겠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총잉여는 어떻다고 봐야 돼? 오른쪽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주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범위가 이런 정도였다면 그쵸? 그럼 이렇게 독점 시장에서의 총잉여의 범위는 어떻게 됐다고 해야 돼? 여기에서 요 요래 됐다고 해야 되잖아. 요래 모양 보여? 맞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총잉여는 감소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결국은 이렇게 생산량 자체는 더 줄어드는 걸 봤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2부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가격 두 단계, 즉 한 단계로 결국 상품의 가격을 더 한 차례 매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부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독점적 지위의 생산량가 생산량 자체를 늘리게 된대요. 무엇으로? 이 QM에서 QC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늘리게 된대. 자, 그럼 확인해 보자. 자, 이렇게 생산량을 늘렸어요. 자, 늘렸으면 그렇지. 가격이 어디에서 이렇게 결국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어떤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던 그 지점과 동일해졌습니다. 그쵸? 이 표에 따르면. 자, 그래서 결국 이 지점에서의 어떤 가격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얘들아, 사실 생산자 수입은 얼마큼 늘어난다고 해야 되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생산자 수입 자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생산자 수입의 개념 뭐였어? 이 전체 총 수입의 개념 이거였잖아. 그치? 음.
그러니까 전체 수입도 이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잉여 개념 볼까요? 잉여도 요 정도 늘어나게 되죠. 이해됐습니까? 자, 잉여도 지금 색칠한 부분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알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구입할 사람들, 더 낮은 가격에 구입할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무엇도 늘어나게 되니 여기에서 이 정도, 이만큼의 어떤 소비자 잉여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요것도 이제 다 칠해버리면 자, 이 정도, 즉 까맣게 칠한 부분 자체가 2부 가격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소비자의 잉여, 즉 소비자의 총잉여였습니다. 알겠어요? 자, 판매자, 즉 생산자의 총잉여는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부분.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됐어? 자,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까지 이제 이렇게 2부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독점적 제휴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늘리게 되고 결국 총잉여는 자, 그들의 총잉여는 삼각형 BAC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BAC 안 봐도 어디야? 당연히 이 지점이겠죠. 자, 이만큼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니은 문장 다시 와볼게요. 이렇게 2부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당연히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지. 총잉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자, 총잉여 자체는 결국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적 손실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 2부 가격 설정을 통해서 이 줄어든 내용만큼 결국 어떻게 했지? 총잉여가 다시 늘어나서 원상복귀가 됐지, 그치? 자, 그래서 이 사회적 손실이 다시 보완되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총잉여의 개념으로 보자면 이 사회적 손실은 그냥 다시 사라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 까맣게 칠한 내용만 보더라도 차이는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 소비자 잉여와 총잉여가 이렇게, 중간에서 만났잖아.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결국 이렇게 지금 해보면 어때요? 자, 2부 가격 설정을 통해서 독점 시장에서 결국 생산자 잉여의 비율이 더 높아졌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생산자 비율, 생산자의 총 잉여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요만큼. 그치? 자, 그런데 결국은 생산자의 잉여가 더 많아지고 비록 소비자의 잉여가 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회 구성적인 부분에서 좀 넓게 보자면 결국은 총잉여는 같아진다. 그래서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었고요. 그 문제를 그 두 문제 정도 볼게요. 자, 기억의 사례인데 요거 아까 읽을 때 볼 걸 그랬구나. 이제 기억이 그 앞에 나타나 있던 그 시장 가격을 이미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부 가격 그 앞뒤의 내용에서 그 입장료하고 그 이용료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부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이부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사례를 봐라. 그럼 포인트는 당연히 무엇이어야 돼? 두 차례 지불. 두 차례 지불이어야 하니까 일단 회비 내고 등록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해서 또 돈 내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으로 나오고요. 자, 이렇게 18번 좀 전의 내용하고 바로 연결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쉬워질 수 있거든. 자, 보세요. 자, 18번에 이렇게 그 보기 속에 나와 있는 그래프 이건 뭐다? 그냥 우리가 눈에 익혀두면 참 좋은 너무나 일반적인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거다. 언제나 수요는 우하향. 그리고 이 판매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이 한계 비용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상향. 알겠죠? 그래서 이 지점을 늘 정해진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것이 교차하는 지점, 즉 가격과 생산량의 결정점으로 본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뭐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얘들아 뭐 이렇게 점선이 있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뭐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연결하면 그래서 자 이렇게만 보자면 이 위를 뭐로 보게 된다. 우리는 외워주세요. 자 외우면 좋아. 자 소비자 잉여 구간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격 이 밑으로 나와 있는 요 삼각형 뭐라고 한다? 판매자 잉여라고 한다. 자 알겠죠? 이 정도 해놓고. 그 기본 요금을 부과한다. 아 오른쪽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일단 읽으면 자, 일단 이 통신사에서 통화료를 이제 P로 할 경우에는 이제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한대요. 음. 자, 그런데 통화료하고는 별도로 기본 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2부 가격을 설정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들이 부과한 형태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언급은 없고요. 그리고 왼쪽에서 봤던 그런 한계 수입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없고 이제 기본적인 수요 곡선에 대한 일반적인 그래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본 요금을 부과한다면으로 전제하고 있네요. 만약에 기본 요금을 더 부과한다면 자, 부과한다면 우리는 왼쪽에서 봤던 대로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죠. 뭐 판매자 잉여가 이제 이 위에 그래프하고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어쨌든 기본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이러고 있네. 자, 그러면 왼쪽과 비교해 보세요. 이 통신자의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될까, 얘들아? 자, 이것이 지금 완전 경쟁시장에서의 그 일반적인 그 뭐 가격 생산량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기본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 여기에서 생산자 잉여 자체는 어떻게 된다? 이것과 비교했을 때 더 늘어나게 된다. 적어도 한 요 정도? 그쵸? 자, 왼쪽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음, 이해됩니까? 자, 뭐, 한 이만큼?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다리 꼴 OA. 말도 안 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A 올라가야 되고 또 EQ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봐서 생산자 잉여 지점이다라고 얘기해 뭐 말도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다 잡아서 이제 얘기하는 개념 자체는 본문에서 이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2번. 그 통신사는 기본 요금을 부과하여 그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P 자체가 이 지점이었잖아요. 그쵸? 이 지점이니까 만약에 기본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당연히 이 지점보다 더 높은 지점, 그렇죠? 더 높은 지점에서 지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화량이 만약에 Q1이라면 통화료로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거죠. 그렇죠. 이제 Q1 자체는 통화량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수호 곡선을 보면 쭉 따라 올라가 보면 되죠. 즉 내가 애초에 Q1 정도의 양을 이제 구매할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 이 정도를 잡아놨거든. 자, 그래서 정해진 그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음. 자,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을 만약에 부과하지 않는다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큼만 보시면 되죠. 자,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결국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통신사의 수입을 얘기하고 있어. 판매자 수입 구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 통신사가 얻는 수입은 어디라고 해야 되니, 얘들아? 자, 이 지점이잖아요. 그쵸? 기억납니까? 이 지점이죠. 음. 자, 즉, 이 지점이니까 당연히 OP, EQ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음. 자, 그리고 기본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똑같고요. 전제 똑같고. 자, 그럴 때는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 자, 소비자 잉여 구간. 다 체크되어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쵸? 체크되어 있는 이 구간. 자, 소비자 잉여 구간 언제나 어디다? 여기다. 가격 위에 삼각형이다. 자, 이거. 그래서 이 PAE 구간이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음. 자,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이 공급 곡선 그리고 이 수요 곡선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체되는 지점을 늘 가격 생산량의 결정 지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자체는 늘 변하지 않고 나타나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칭하는 말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주 깊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좀 눈에 익혀두고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렸던 대로 다시 한번 이 내용 그려보고 이러면 도움이 많이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 꼭 기억해 두는 걸로 할게. 자, 19번도 있었구나. 자, 중요한 문제였네. 자, 19번. 자, 그렇게 해서 니은을 이해한 내용. 자, 니은,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지점입니다. 2부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 손실이 보완되더라. 자, 이거였잖아. 음. 자, 사회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2부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그 설정 이전, 그냥 설정 이전이라고 할게요. 그 2부 가격을 설정하기 그 이전에 비해서 이것을 설정을 하고 나면 자, 뭐가 늘어난다라고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설정하고 나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산량 자체가 당연히 늘어난다라고 해줘야겠죠. 그쵸? 자,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음, 생산량도 늘어나고. 음, 그렇게 결국 설정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설정 이후에 결국 총 잉여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 총 잉여와 같아지는 개념인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 즉,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도 늘어난다.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결국 설정하기 그 이전보다 총잉여가 증가한다. 설정 이전의 총잉여가 이 정도였다면, 그치? 독점 시장에서의 그 2부 가격 설정 이전에서의 금액을 이 정도 총잉여로 본다면, 결국 2부 가격 설정을 하고 난 이후에 결국 총잉여 금액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완전 경제 시장에서의 총잉여의 어떤 그 범위와 같아지게 되는 개념이었습니다. 됐나요? 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영상 하나는 마무리합시다.